안녕하세요. DSRB 리서처 윤석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PM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세션으로 저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자유롭게 나누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서로 얘기해보고 하는 시간을 저희는 4PM 라운드 테이블이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작업 증명이고요. 제가 지금 긴장돼가지고 좀 편하게 할게요. 작업 증명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채굴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채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작업 증명에서 많이 나오는데 채굴이라 하면 약간 곡괭이로 땅을 파서 금을 캔다든지 광물을 캔다든지 하는 식으로 땅 파서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이 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에서의 채굴도 누구나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건가? 그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식으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비트코인 백서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집중해서 볼 거는 여기 아담백의 해시캐시라는 건데요. 아담백의 해시캐시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에 대한 그런 일련의 메커니즘들이 설계가 됩니다. 아담백의 해시캐시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메일링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메일 같은 거 그거랑 관련이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익숙한 이메일을 보내는 화면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부터 B에게 몇 날 몇 시에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써서 보내는 그런 화면인데요. 해시캐시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여기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에 더해서 논스라는 특이한 값이 추가됩니다. 이 값으로 스팸 메일 같은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 이메일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해시 함수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 값이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그때서야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만든 것이 해시캐시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 해시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여기에서 실제로 해시 함수를 돌려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온 겁니다. 여기 SHA-256이라는 거는 해시 함수의 구현체 중 하나인데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여기 this is a sentence라는 어떤 입력값이 있습니다. 여기 입력값을 넣어서 이 해시 함수를 돌리면 여기에 결과값이 나타나는데 여기 되게 긴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처럼 보이지만 사실 16진수로 표현된 어떤 숫자이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란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같은 길이의 결과값을 뱉어내는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전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은 여기 온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 결과값이 굉장히 그 온점 하나의 차이로도 크게 변하게 돼요. 여기는 79F5라고 돼 있지만 이전 슬라이드는 B9AF 그래서 해시 함수의 중요한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입력값의 극히 일부가 변하더라도 결과값이 아주 크게 바뀐다는 점. 네, 그 정도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길이의 결과값을 뱉어내는 함수이자 입력값이 조금만 변해도 결과값이 크게 변하는 함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해시캐시로 돌아가서 이런 이메일 창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을 거고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 메일을 쓰는 순간 변하지 않는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서 제가 변경할 수 없는데 이 논스 값이라는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하나씩 변경하면서 입력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논스에 0을 넣고 이 from to time 논스 이 모든 값을 합쳐서 해시 함수에 넣으면 어떤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해시캐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결과값이 특정 조건에 만족할 때에만 이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11개의 0으로 시작되는 결과값을 낼 때에만 이 메일을 보낼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안 되고 뭐 1을 넣었을 때 안 되고 2를 넣었을 때 안 되다가 요거를 넣었을 때 처음으로 0이 11개 연속으로 찍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조건이 만족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논스를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하고 실패하고 대입하고 실패하고 하는 과정을 Trial and Error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CPU 연산, 컴퓨팅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윤재님이나 제가 현서님한테 메일을 하나씩 보낼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연산이 아니겠지만 스팸 메일러들은 한 번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 메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연산을 다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스팸 메일러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고 그래서 스팸 메일을 쉽게 보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게 이 해시 캐시가 하고 싶었던, 풀고자 했던 문제고요.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작업 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스케어시티,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윤재님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충분한 연산을 통해서 제가 자격이 있다고 검증을 해야 제가 보낼 수 있는데 스팸 메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캐시 시스템을 만들m에 있어서도 필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비트코인을 아무렇게나 막 찍어낼 수 있다면 그건 사실 화폐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특정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 몇 명만 새로운 코인을 발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희소성을 정해버리면 그때서는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이나 더 나아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작업 증명은 흘러왔습니다. 최초에는 아까 봤듯이 메일링 시스템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메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희소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후에 이걸 적용해서 작업 증명 캐시 시스템, 즉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블록을 생성한다. 그 말은 즉 어려운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화폐를 새롭게 주조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그래서 작업 증명 기반 캐시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인데요. 비트코인을 이루고 있는 채굴자가 A, B, C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멤풀이라고 돼 있는데 멤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랜잭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트랜잭션이라는 건 제가 윤재님에게 1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어요 라는 식의 요청, 그리고 윤재님이 현서님에게 2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어요 하는 요청 같은 것의 단위고요. 여기 트랜잭션 X의 내용에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만큼을 보낸다 라는 식의 요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1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다면 그 내용을 담은 트랜잭션을 채굴자들에게 전파하면 돼요. 전파된 트랜잭션은 멤풀이라는 트랜잭션을 담아두는 임시 공간에 저장되고 있는데 그렇게 받는 과정에서도 채굴자들은 아까 말했던 트라이얼 앤 에러, 즉 논스 값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아까 메일링 시스템에서 가져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논스 값을 하나씩 대입해 보다가 어떤 조건에 맞는 값을 찾는 순간 만약에 B가 찾았다면 B는 새로운 블록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을 성공적으로 이어붙인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스크린샷입니다. 여기서 노란색 박스로 표현된 부분이 입력값,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결과값인데 여기에서 중간에 해시 함수를 돌리게 되겠죠.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논스 값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임의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값이고, 아까 말했듯이 메일링 시스템과 비슷하게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데이터들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타임스탬프는 아까 말했듯이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과 관련이 있고요. 버전은 뭐 이 블록을 검증하는 방법이 몇 번째 버전이냐, 뭐 이런 식의 것과 관련이 있고, 워클 루트라는 건 트랜잭션의 역사를 뭐 하나로 표현한 숫자인 거고요. 비트는 이 블록을 채굴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같은 난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정돼 있고, 이거를 변화시켜 가면서 해시 함수에 넣다 보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거 0을 세어보면 19개의 0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을 찍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19개의 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내는 논스 값을 찾아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논스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더 얘기해 볼 텐데요. 여기 채굴자는 논스 값을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대입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되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해시 함수에 넣는 입력 값이라는 건 이 노란색 값들을 모두 다 합친 값들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얘네는 생략하고 논스만 표현한 그림입니다. 논스 0을 넣었더니 해시 값이 이런 해시 값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만족시키고자 하는 조건은 7개의 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찾아라가 될 텐데요. 여기는 벌써 처음부터 1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시도를 해봐서 1을 넣어보고 이 값이 나왔는데 한 개의 0밖에 안 나왔죠. 그럼 얘는 다시 기각, 다시 시도, 결과 나오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돼서 결국에 여기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7개의 0이 찍히는 해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이 채굴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사하고 있는 채굴자 중 가장 먼저 발견해냈다면 이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값을 알아내는데 9분이 걸렸다고 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찍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연산 과정이 9분 걸렸다는 건 블록 하나를 찍는데 9분밖에 안 걸렸다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풀도록 하고 블록 생성 시간을 10분으로 다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높여서 다시 블록을 찍게 하는 다음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8개의 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찾는 것이 조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7개의 0이었는데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8개의 0으로 시작한 해시 값을 찾는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0을 넣어보고 실패하고, 1을 넣어보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한 요쯤에 이르렀을 때 0이 7개 연속으로 나오는 해시 값을 찾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전 단계였다면 여기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더 많은 0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오래 추가적인 연산을 해서 8개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내는 논스 값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르러서 총 8개의 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내는 논스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10분 만에 논스 값을 찾게 되고, 그렇다면 블록 시간이 9분에서 찍히다가 1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채굴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얘는 앞에 더 많은 개수의 공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찾는 게 더 높은 채굴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대입할 수 있는 모든 논스 값을 다 나열해 보면 굉장히 많겠지만, 한번 추상적으로 나열해 본다고 생각하고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라 생각해 보면 단 하나의 0으로만 시작하는 해시 값을 내는 논스 값들을 다 모아보면 요 정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2개의 0으로 연속으로 시작되는 해시 값을 내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은 논스 값들이 집합 안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3개는 얘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뭐 7개
더 적을 거고, 아까 비트코인 트랜잭션에서 봤듯이 19개의 0으로 시작하는 논스 값들의 집합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몇 개의 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내야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굴 난이도를 비트코인에서는 difficulty라는 어떤 이름으로 정의하는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difficulty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과제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저 혼자가 달려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2명이 달려들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거고, 100명이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채굴자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예를 들어서 19개로 시작하는 해시값을 내는 논스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1명의 채굴자가 참여할 때보다 100명의 채굴자가 참여할 때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논스 값을 좀 더 빨리 찾는다는 얘기고, 또 블록 생성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근데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시간은 항상 10분으로 최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굴자가 점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비트코인은 문제의 난이도를 더 올려서 블록 생성 시간을 10분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fficulty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채굴자가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는 연산 장비가, 채굴 장비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뜻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잠깐 떨어지는 것들은 실제로 중국에서 채굴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채굴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로부터 많이 빠져나가던 시점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difficulty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채굴자가 그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업 증명에 더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왜 블록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이중지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제인 나카모토 컨센서스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이런 구성을 따라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해시함수는 입력값이 있고 결과값이 있는데, 결과값은 항상 같은 길이의 숫자다. 그리고 입력값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값이 크게 바뀌는 함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처음엔 메일링 서비스로 어떤 작업 증명의 개념들이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악성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든 그런 것들이었고요. 이제 거기서 제안된 작업 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캐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채굴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봤는데, 채굴은 곧 논스 값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그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채굴 난이도와 블록 타임은 어떤 식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채굴자가 많이 참여해서 블록을 찍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질 수도 있다 하는 식의 연관관계를 오늘 살펴봤고요. 그래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편하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이 있어요. 네. 블록 타임을 10분에 맞추기 위해서 채굴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하셨는데, 그 10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10분이라는 거는 그냥 비트코인 백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된 값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2초에서 14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P2P 네트워크에서 전파를 할 때 전체에 퍼지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이라는 거는 임의적인 값입니다. 네. 머클트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세한 설명까지는 못하겠지만, 머클트리라는 거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상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고요. 이것과 이것을 해시 함수에 넣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랑 여기 데이터를 해시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걸 또 해시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이 말단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되고, 이거를 해시하고 올리면 단 하나의 어떤 해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머클 트리의 루트라고 표현하고, 아까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있었던 머클 루트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변화하게 되면 이 값도 변화하게 될 거고요. 만약 얘랑 얘를 해시한 값이 이거기 때문에, 얘가 변했기 때문에 얘와 얘를 해시한 값인 얘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변하게 되면 머클 루트는 항상 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상태들을 하나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라는 개념으로 머클 루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의 경우에 에너지나 전력 관련된 문제가 뭐 환경 파괴를 한다는 식으로 이슈가 늘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이제 그런 에너지나 환경 파괴 이슈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네.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어쨌든 작업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논스 값을 찾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연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 제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 처음엔 CPU였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엔 전문적인 채굴 장비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장비들도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사용되었던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아니면 철 진한 장비 같은 것들은 다 버려져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환경적으로 소모적이라고 또 하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연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하는 부분에서 뭔가 환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은 되게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비트코인 그 채굴 산업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얼마냐, 뭐 다른 산업보다 되게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다 하는 식의 연구도 있고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할 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고,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논스 값을 찾고 경쟁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채택하려고 했던 이유는 조금 더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기존과는 다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또한 충분히 필요한 일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